할아버지, 절대 사인하지 마세요. 저 아저씨가 할아버지 감옥 보낸대요. 지훈이가 제 귀에 대고 얼음장처럼 차갑고 또렷하게 속삭였습니다. 아이의 그 한마디는 몽롱했던 제 의식을 벼락처럼 내리쳤고 제 심장은 발밑까지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 하나는 있고 저는 그 구멍을 끝까지 찾아 나서는 늙은이였다는 걸요. 그럼 제가 어떻게 그 구멍을 찾아냈는지 이 기구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연 시작 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꿈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북동의 낡은 저택에서 홀로 손녀를 키우며 살아가는 72, 한때는 건설업계의 호랑이라 불렸던 강만석이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 맨주먹으로 시작해 이 회사를 일궈냈지만 아내와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뒤로는 삶의 의욕을 잃고 살던 늙은이였죠. 회장님은 이제 좀 쉬셔야죠. 최 전무가 입버릇처럼 하던 그 말이 사실은 저를 생매장하려는 주문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노안으로 판단력이 흐릿해진 틈을 타 최 전무는 제 손발이 되어주던 비서와 운전기사까지 모두 돈으로 매수해 두었더군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그때 딱 제 얘기였습니다. 그 화려한 계약식 직전에 평온했던 아침이 사실은 폭풍 전야였습니다. 지난 10월 25일 화요일 오전 9시경이었습니다. 계약 파기 사건이 있었던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죠. 무거운 침묵이 감돌던 제 집무실 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거칠게 열렸습니다. 평소라면 노크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을 최 전무가 마치 점령군처럼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더군요. 그의 뒤로 30년을 제 그림자처럼 보필했던 비서실장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따라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최 전무,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문을 그따위로 열고 들어와. 제가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평생 본 적 없는 뱀 같은 눈빛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군요. 그는 품 안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책상 위에 보란 듯이 던졌습니다. 회장님이야말로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노망이 나셔도 좀 곱게 나셨어야죠. 최 전무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빈정거리듯 말했습니다. 뭐라? 노망? 저는 기가 막혀서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거기 서류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이사회에서 준비한 겁니다. 회장님 치매 진단서하고 법원에 제출할 정신감정 의뢰서입니다. 최 전무가 책상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중증 치매 의심, 인지 능력 상실, 경영 불가능. 새빨간 거짓말들이 버젓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치매라니 당치도 않은 소리. 제가 서류를 구겨 최 전무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종이 뭉치가 그의 가슴에 맞고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최 전무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구둣발로 지지기며 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목소리 낮추세요. 이미 이사들 도장 다 찍혔습니다. 김 실장, 그렇지? 최 전무가 뒤에 서 있는 비서실장에게 고갯짓을 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비서실장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 장례식장에서도 3일 밤낮을 함께 세워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김 실장, 자네가 말 좀 해봐.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제가 애처로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은 제 눈을 피하며 최 전무 뒤로 한 걸음 더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대세가 기울었습니다. 편히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 실장이 모기만한 목소리로 우물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히다 못해 아예 발목이 잘려나간 기분이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게 이렇게 뜨겁고 아픈 것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마치 벌거벗겨진 채 얼음장 위에 내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지훈이 유학 자금이라도 챙겨서 내보내줄 때 조용히 요양원으로 가십시오. 그게 남은 핏줄 지키는 길입니다. 최 전무가 제 책상 위에 놓인 가족사진 액자를 툭 쓰러뜨리며 협박했습니다. 액자가 탁 소리를 내며 넘어지는데 마치 제 가정이 다시 한번 무너지는 소리 같아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분노로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지팡이를 움켜쥐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아 휘두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닫힌 문을 바라보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느낀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켰습니다. 화면 속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을 차갑게 채웠습니다. 속보입니다. 태상건설 강만석 회장, 중증 치매 증세로 경영 일선 차질 불가피. 이사회는 긴급 회의만을 상정하기로. TV 화면 아래로 강 회장, 연 회장에서 난동, 판단력 상실이라는 자막이 붉은 글씨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평생 쌓아 올린 제 명예가 시궁창에 처박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 빚쟁이들, 모르는 번호들이 쉴 새 없이 찍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평소 형님 동생 하던 30년 지기 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회장 나야. 뉴스 봤나? 이거 다 모함일세.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다시 걸어보았지만 전원이 꺼져 있다는 음성만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다른 지인들에게도 전화를 돌려보았지만 약속이나 한 듯 아무도 받지 않거나 수신을 차단해 두었더군요. 평생 술잔을 기울이며 의형제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제가 벼랑 끝에 서자마자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유리 조각처럼 이렇게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걸 70평생 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등 뒤에서 겁에 질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지훈이가 곰 인형을 가슴에 꼭 껴안고 서 있었습니다. 지훈아, 왜 그러니? 안 자고. 제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대문 앞에 무서운 아저씨들이 있어. 지훈이가 창밖을 가리키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커튼을 걷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대문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대여섯 명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최 전무가 보낸 용역들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 떼처럼 제 집을 포위하고 담배를 피워대고 있었습니다. 경비실에 연락을 해보려 인터폰을 들었지만 신호음만 갈 뿐 경비원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까지 매수된 게 분명했습니다. 걱정 마라.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저는 지훈이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지만 제 손끝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올려둔 집 전화기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도 없는 번호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뉴스 보셨습니까? 여론이 아주 안 좋습니다. 최전무의 목소리였습니다. 비웃음이 가득 섞인 말투였죠. 이놈, 내 놈이 천벌을 받을 게다. 제가 수화기를 꽉 쥐며 소리쳤습니다. 천벌은 힘없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 무대에서 내려오시죠. 더 추해지기 전에. 최전무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분함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는 끊어졌고 뚜뚜하는 소리만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날의 말 한마디가,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이 그 뒤로 도미노처럼 터질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고 저와 손녀는 거대한 덫에 걸린 짐승처럼 집 안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다 못해 새까맣게 재가 되어버린 밤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정확히 이틀 뒤 회색빛 구름이 잔뜩 낀 오후였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날아온 문자 한 통이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귀하의 모든 계좌와 법인 카드가 동결되었습니다. 핸드폰 액정 위로 뜬 그 차가운 글자들은 마치 제 목숨줄을 끊겠다는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곧바로 은행 지점 장실로 쳐들어갔습니다. 은행장 김전무는 10년 넘게 제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회장님, 회장님 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날 그는 자리에 앉은 채로 서류만 뒤적거리며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을 대하는 듯한 그 태도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김전무, 자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내 돈을 왜 막아? 제가 지팡이로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사회의 정식 요청과 성년 의견인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규정대로 하는 겁니다. 그가 귀찮다는 듯 손사래를 치며 말하더군요.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존경심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규정? 자네, 내가 누군지 잊었나? 내가 이 은행에 넣어둔 돈이 얼만데. 제가 고함을 쳤지만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인터폰을 눌러 청경을 불렀습니다. 여기, 이분 좀 모시고 나가세요. 업무 방해입니다. 은행장이 제 면전에서 방문을 닫아버리더군요. 쾅 하고 닫힌 그 문이 마치 세상이 저를 향해 등을 돌리는 거대한 철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청경의 손에 이끌려 쫓겨나듯 은행을 나오는 제 꼴이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은행에서 쫓겨나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이가 제 손을 잡고 편의점 앞을 서성였습니다. 할아버지, 학교 준비물 사야 하는데 스케치북 다 썼어. 아이가 주눅든 목소리로 진열대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갑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신용카드를 점원에게 건넸습니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기계음이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손님, 거래 정지 카드라고 뜨는데요. 점원이 카드를 돌려주며 저를 아래 위로 힐끔거렸습니다. 등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다 늙어서 돈도 없으면서 뭘 저렇게 시간을 끌어? 뒤에 사람 기다리는데. 누군가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얼굴이 불타오르는 것 같아 지훈이의 손을 낚아채듯 잡고 도망치듯 편의점을 빠져나왔습니다. 고작 스케치북 하나 못 사주는 처지가 되었다니 제가 일군 수천억 재산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 피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설상가상으로 집안의 전등이 팍 하고 꺼져버렸습니다. 단전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을 곳도 항의할 곳도 없었죠.
저는 서랍을 뒤져 양초 하나를 찾아 불을 붙이고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은 지훈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촛불이 일렁일 때마다 벽에 비친 제 그림자가 마치 덫에 걸린 늙은 짐승처럼 초라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제 손발이 하나씩 아주 잔인하게 잘려나가고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새벽녘에 푸르스름한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 대문을 부서질 듯 두드리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문 열어요. 긴급 이송입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우지끈하고 현관문이 뜯겨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로 뛰쳐나가 보니 흰 가운을 입은 건장한 사내셋이 신발을 신은 채로 성큼성큼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 뒤로 최 전무가 보낸 사설 구급차의 불빛이 번쩍이는 게 보였습니다. 거실 바닥을 짓밟는 그들의 구둣발 소리가 제 심장을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들 뭐야? 누구 마음대로 남의 집에 들어와. 제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환자분, 진정하세요.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병원으로 가셔야죠. 사내 하나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제 팔을 억세게 낚아챘습니다. 그 악력이 어찌나 센지 팔이 부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거 난 멀쩡해. 놓으란 말이야.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젊은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짐짝처럼 들어올려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데려가지 마세요. 방에서 뛰쳐나온 지훈이가 울부짖으며 사내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저리 비켜, 꼬마야. 사내가 지훈이를 거칠게 밀치려 하자 제 눈이 뒤집혔습니다. 저는 바닥을 기어서 죽으림을 다해 사내의 발목을 물어뜯었습니다. 내 손녀 건드리면 죽여버릴 거야.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그 소란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대문 밖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사내 중 하나가 밖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더군요. 오해하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치매가 심해지셔서 발작을 일으키셨습니다. 저희는 보호자 동의받고 온 의료진입니다. 그 뻔뻔한 거짓말에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릴 뿐 누구 하나 나서서 말려주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 전무가 미리 손을 써둔 탓인지 경찰들은 그들이 내민 조작된 진단서만 훑어보고는 저를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르신 많이 편찮으시다면서요. 가족분들이랑 병원에서 잘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시고요. 경찰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저를 그 지옥 같은 집에 남겨둔 채 철수해 버렸습니다. 강제 이송은 면했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대문 밖에는 최 전무가 심어둔 감시원들이 24시간 진을 치고 있었고 담벼락 위에는 새로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뱀의 눈처럼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저는 지훈이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떨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운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들이 저를 말려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달 정도가 지났을 때 집안은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텅 빈 칸에서 하얀 냉기만 휑하니 뿜어져 나와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먹을 것이라곤 말라비틀어진 멸치 몇 마리와 수돗물 뿐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꺼내 컵에 따랐습니다. 할아버지,
배고파. 지훈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제 바짓단을 잡고 보챘습니다. 아이의 눈이 퀭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보니 가슴이 칼로 저미는 듯 아팠습니다. 지훈아, 물이라도 좀 마시자. 조금만 참으면 할아버지가 맛있는 고기 사줄게. 갈비도 사주고 치킨도 사줄게. 제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곰팡이 핀 빵 조각처럼 바짝 말라 비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소리가 텅 빈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재벌 회장이 하나뿐인 손녀에게 밥 한 끼 못 먹여 수돗물로 배를 채우게 하다니 제 자신이 벌레보다 못한 존재처럼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 다리를 움켜쥔 제 손등 위로 굵은 힘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재 구석에 숨겨두었던 비상용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김 이사라면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줄 사람이었으니까요. 손가락이 덜덜 떨려 번호를 몇 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겨우 신호가 갔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돌아왔습니다. 최전무놈들이 제 전화 발신까지 막아놓았거나 김이사마저 이미 손을 쓴 게 분명했습니다. 나를 따르던 옛 부하 직원 박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가다가 툭 하고 연결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부장, 나야 강만석이야. 제발 좀 도와주게. 제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처자식이 있어서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십시오. 뚝. 전화 끊기는 소리가 마치 제 목숨줄이 끊기는 소리 같았습니다. 세상이 저를 완전히 버렸다는 절망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렸고 거울 속에 저는 이미 송장이나 다름없는 몰골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더 흘러 2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천둥 소리가 마치 패배한 저를 비웃는 하늘의 고함 소리처럼 우르릉 쾅쾅 울려대던 밤이었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릴 때마다 제 심장도 같이 덜컹거렸습니다. 추워. 할아버지. 지훈이가 이불 속에서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이 같았습니다. 손이 닿기만 해도 뜨거울 정도였죠. 지훈아, 정신 차려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해열제 한 알이 없어 차가운 물에 적신 수건으로 아이 몸을 닦아내는 제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아이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해댔고 저는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이러다 애 잡겠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나약한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내 자존심이고 명예고 다 버리고 최전무 그놈 발가락이라도 핥으며 빌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제발 우리 지훈이만 살려달라고, 병원만 좀 보내달라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것이 범벅이 되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유서라도 써야 하나 고민하던 그 절망의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 열이 조금 내린 지훈이가 비틀거리며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품에는 털이 다 빠지고 꼬질꼬질한 곰 인형 하나를 꼭 안고 있더군요. 예전에 제가 사주었던 한쪽 눈알이 떨어진 낡은 인형이었습니다. 지훈아, 왜 일어났어? 더 자야지. 아프잖아. 제가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아이를 안아주려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지훈이가 곰 인형을 제게 쑥 내밀며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곰돌이가 배 아프대. 아저씨가 나쁜 말 넣어서 배가 아프대. 응? 그게 무슨 소리냐? 저는 아이가 열 때문에 헛소리를 하나 싶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인형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인형 배 부분을 만지작거리는데 뭔가 딱딱한 게 손끝에 걸리더군요. 그냥 손뭉치가 아니었습니다. 배 쪽을 자세히 보니 누군가 서툴게 실로 꿰맨 자국이 보였습니다. 혹시 이상한 예감이 등줄기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가위를 꺼내 인형의 배를 묶은 실밥을 조심스럽게 끊어냈습니다. 손뭉치를 헤집자 툭 하고 책상 위로 떨어진 것은 구형 녹음기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지훈이 장난감으로 사줬던 바로 그 녹음기였죠. 저는 홀린 듯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익하는 지직거리는 잡음이 잠시 흐르더니 곧이어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서재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번 합병만 끝나면 늙은이는 정신병원에 쳐넣고 회사는 쪼개서 팔아먹는다. 알겠어? 최전무였습니다. 그 비릿하고 역겨운 목소리가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전무님, 그래도 회장님 손녀가 있는데 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비서실장의 겁먹은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꼬맹이 고아원이나 보내버려. 아니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라고. 귀찮게 굴면 없애버려. 최전무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지훈이가 제 서재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놈들이 들어와 작당 모의하는 걸 숨어서 우연히 녹음해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아저씨가 나쁜 말 넣어서 곰돌이가 배 아프다고 했던 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늘이 내린 단죄의 칼이 바로 이 낡은 곰 인형 뱃속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절망의 밑바닥에서 쏘아올린 그 증거를 손에 쥔 순간 제 몸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치솟아 올랐습니다. 말라비틀어졌던 심장이 다시 쿵쿵,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녹음기가 으스러져라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힘이 들어갔습니다. 최태호, 내 놈이 감히 내 새끼를 건드려? 내 손녀를 죽여? 거울 속에 비친 제 눈동자에서는 죽어가던 노인의 생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굶주린 호랑이의 시퍼런 살기가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서야 제가 할 수 있는 진짜 반격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집힌 판. 새벽 3시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지만 제 방 안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지훈이가 찾아낸 낡은 녹음기를 양복 안주머니 깊숙이 마치 심장 바로 옆에 붙어있는 방패처럼 집어넣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가슴에 닿자 오히려 뜨거운 피가 온몸을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서재 구석, 빛바랜 산수와 액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액자 뒤편 벽지 속에 교묘하게 숨겨둔 금고 다이얼을 돌리는 제 손가락은 며칠 굶은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드르륵 탁. 둔탁한 금소금과 함께 육중한 금고문이 열리자 묵은 먼지 냄새와 함께 제가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진짜 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금고 안에는 제가 혹시 모를 회사의 위기를 대비해 아주 오래전부터 분산시켜 두었던 해외 차명 주식 증서들이 누렇게 변색된 봉투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최전무가 10년 전 저질렀던 불법 하청 계약건과 비자금 조성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가 시퍼런 칼날처럼 번뜩이고 있었죠. 저는 그 장부를 꺼내 손바닥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종이의 거친 질감이 제 지문 사이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제 손녀를 지키고 제 인생을 도둑질해 간 놈들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맹수의 이빨이었습니다. 최태호, 네가 내 눈과 귀를 가리면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더냐?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나직이 뇌까렸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 가장 깊숙한 곳에 걸려있던 감색 더블 슈트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회장 취임식 때 입었던 제게는 갑옷과도 같은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며칠간 자라난 흰 수염을 깎아내고 넥타이를 매듭 짓는 제 손길 하나하나에는 서리빨 같은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굶주리고 병든 노인 대신 먹잇감을 노리는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눈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가? 잠에서 깬 지훈이가 부스스한 눈으로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그 작은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제 차가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우리 집 다시 찾으러 가는 거야. 나쁜 아저씨들 혼내주고 올 테니까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어. 알겠지? 제가 아이의 눈을 맞추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응. 할아버지, 조심해. 지훈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뺨을 만졌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 비친 제 얼굴은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가슴에 새기며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몸에서는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졸고 있던 용역놈들이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영감님, 어디 가십니까? 나가시면 안 됩니다. 놈 하나가 제 앞을 막아서며 낄낄거렸습니다. 입에서 역겨운 담배 냄새가 풍겼습니다. 비켜라. 저는 낮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아이고, 이 할아버지가 진짜 노망이 나셨나? 들어가시라니까요. 확 밀어버리기 전에. 놈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저는 지팡이를 들어 놈의 정강이를 있는 힘껏 후려갈겼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놈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으악! 내 다리. 그 모습을 본 다른 놈들이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감히 덤빌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기백이 제게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20년 동안 제 운전대를 잡았다가 최전무에게 쫓겨났던 박기사였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믿고 비밀리에 연락을 취해둔 마지막 복병이었죠.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박 기사가 눈시울을 붉히며 뒷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차에 오르며 뒤따라오려는 용역들을 향해 차창을 내리고 싸늘하게 일갈했습니다. 최전무에게 전해라. 호랑이 사냥이 끝난 줄 알았겠지만 호랑이는 아직 숨이 붙어 있다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와 임직원이 모여 있고 단상 위에는 임시 주주총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만 우문거리는 긴장된 분위기입니다. 오전 10시 태상건설 본사 대강당은 욕망과 배신의 냄새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단상 중앙에는 최전무가 뻔뻔하게도 의장석을 차지하고 앉아 마이크를 잡고 있었죠.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강당을 울렸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강만석 회장님의 건강 악화로 인한 경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불가피하게 제가 이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증스러운 연설에 앞줄에 앉은 임원들은 아부하듯 박수를 쳐대고 있었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악마들의 웃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강당 입구 로비에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 기사가 차를 세우자마자 저는 지팡이를 짚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다. 문 열어. 박 기사가 천둥 같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기 강 회장 아냐? 치매라더니 멀쩡하게 걸으시는데?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홍해 갈라지듯 길을 텄습니다. 당황한 경호원들이 저를 막아서려 했지만 제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눌려 감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저는 굳게 닫힌 강당문을 지팡이로 쾅 하고 밀어젖혔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내 회사를 찢어발기려 드는가. 제 호통이 강당의 높은 천장을 때리고 수백 명의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물을 끼얹은 듯 찬물이 사하고 끼얹어진 강당 안. 모든 시선이 입구에 서 있는 저에게 꽂혔습니다. 단상 위에서 침을 튀기며 연설하던 최전무의 얼굴이 순식간에 밀가루를 뒤집어 쓴 것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가 쥐고 있던 마이크가 삐익 하는 소음을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최전무가 뒷걸음질 치며 더듬거렸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호랑이가 눈앞에 나타났으니 오금이 저릴 만도 했겠지요. 저는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뚜벅뚜벅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지팡이가 바닥을 찍는 소리가 쿵, 쿵 하고 제 심장 박동 소리처럼 강당을 채웠습니다. 단상에 오르자 저를 배신했던 이사들이 고개를 푹 숙이며 쥐구멍을 찾는 꼴이 보이더군요. 강 회장님 여긴 어떻게? 병원에 계셔야 할 분이. 최전무가 애써 침착한 척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이려 했지만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는 건 감추지 못했습니다. 병원? 자네가 예약해둔 그 요양원 말인가? 저는 코웃음을 치며 품속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자네가 내게 씌운 그 더러운 누명, 이제 벗겨야겠네. 그게 뭡니까? 최전무가 당황하며 손을 뻗으려 했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녹음기를 마이크 앞에 갖다 댔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강당 스피커가 찢어질 듯한 볼륨으로 최전무의 목소리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합병만 끝나면 늙은이는 정신병원에 쳐넣고 그 꼬맹이 고아원이나 보내버려.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라고. 그 끔찍한 음성이 울려 퍼지는 순간 강당은 충격에 휩싸여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주주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웅성거렸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최전무가 회장님을 감금하려 했던 거야? 어린 손녀까지 건드리려 했다니 짐승만도 못한 놈.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듯 최전무에게 쏟아졌습니다. 최전무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단상 위에 주저앉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저건 조작된 겁니다. 저 늙은이가 치매라서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누가 녹음기를 조작했어요. 끝까지 발악하는 그 꼴이 참으로 추하더군요. 조작? 저는 박 기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박 기사가 들고 있던 007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서류 뭉치를 허공에 흩뿌렸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며 단상을 뒤덮었습니다. 그것은 최전무가 10년 동안 빼돌린 회사 돈 230억 원의 횡령 증거와 이면 계약서 사본들이었습니다. 주주들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페이퍼 컴퍼니로 돈을 다 빼돌렸잖아. 여기 봐. 이면 계약서야. 우리 몰래 회사를 헐값에 넘기려고 했어. 최태호, 내 놈이 내 눈을 가리고 내 회사를 갉아먹는 동안
나는 내 손녀를 지키기 위해 이빨을 갈고 있었다. 저는 지팡이를 들어 그를 가리키며 호랑이처럼 포효했습니다. 당장 이놈을 끌어내라. 내 회사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남기지 말고. 그때 강당 뒷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태호 씨 횡령 및 살인 미수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최 전무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컹 하는 금속음이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강만석, 두고 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최 전무가 끌려나가며 악을 썼지만 그의 목소리는 주주들의 환호성과 박수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강 회장님 만세. 역시 회장님이십니다. 저런 사기꾼한테 속을 뻔했어. 조금 전까지 최 전무에게 박수를 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향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간사하고도 덧없는 것이 권력이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숨을 골랐습니다. 단상 아래 수백 개의 눈동자가 저를 우러러보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쾌감이 전율처럼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한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지훈이와의 약속을 이 늙은 할아버지가 지켜낸 것입니다. 저는 지팡이의 의지에 꼿꼿이 서서 생애 가장 짜릿하고도 서글픈 승리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준비와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에게 승리의 축배를 들 시간을 그리 길게 주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장을 빠져나오는 제 등 뒤로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승리한 저를 비추었지만 제 눈앞은 이상하게도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시야가 뿌옇게 변하더니 갑자기 가슴 중앙을 거대한 쇠집게로 비틀어 짜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덮쳐왔습니다. 제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졌던 긴장의 끈이 탁 하고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옆에서 저를 부축하던 박 기사의 목소리가 동굴 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웅웅거렸습니다. 저는 대답을 하려고 했지만 혀가 마비된 듯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려고 해도 가슴 위에 커다란 바위가 얹혀 있는 것처럼 숨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제 몸이 허공으로 기울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비서실 직원들의 다급한 비명이 아득하게 멀어지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제 뺨에 닿았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새도 없이 세상은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장면이 바뀌어 달리는 구급차 안.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때리고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제 말 들리십니까? 구급대원이 제 뺨을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눈을 뜨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눈꺼풀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울리는 삐삐삐 소리가 제 생명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려왔습니다. 안 돼. 이대로 갈 순 없어.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건 집에 혼자 있을 지훈이 생각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기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는데, 맛있는 고기 사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대로 제가 죽어버리면 그 어린 것은 정말로 고아가 되어 늑대 같은 놈들에게 뜯어먹힐 게 뻔했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집니다. 서둘러요. 구급대원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차가 덜컹거렸습니다. 그 진동이 제 심장을 쥐어짜는 고통을 더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차가운 구급차 바닥 위에서 끝나는 건가 싶어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훈이의 웃는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저는 마음속으로 수천 번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장면이 바뀌어 병원 중환자실, 온갖 의료 장비 소리가 가득하고 강 회장은 산소호흡기를 쓴 채 누워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눈을 떴을 때는 온통 하얀 천장뿐이었습니다. 코에는 산소줄이, 팔에는 수십 개의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여 보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하림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 몸은 마치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고 가슴에는 여전히 묵직한 통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아주 조금 돌려보니 병실 밖 복도에 양복 입은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 있었습니다. 최전무의 잔당들과 변호인단이었습니다. 최전무는 잡혀갔지만 그가 심어둔 독버섯 같은 세력들은 여전히 살아남아 저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회장님 상태가 위독합니다. 면회 안 됩니다. 제 주치의가 그들을 막아서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닥치시오. 지금 회사가 마비 상태요. 회장이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데 경영 공백을 어쩔 거냐 말이오. 최전무 측 변호사가 삿대질을 하며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비상대책위원회 꾸려서 우리가 경영권 가져오면 그만이야. 어차피 저 노인네 오늘 내일 하는 거 아니야? 숨만 붙어있지 송장이나 다름없잖아. 그들의 목소리가 유리벽을 뚫고 들어와 제 고막을 찔렀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마당에 저들은 제 시신을 밟고 넘어서라도 회사를 차지할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썩은 고기 냄새를 맡고 몰려든 독수리 떼가 따로 없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가 일었지만 제 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력감이 심장의 통증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저들 다리 사이로 작은 아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박 기사의 손을 잡고 서 있는 지훈이는 유리창에 얼굴을 딱 붙인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작은 주먹으로 유리창을 톡톡 두드리며 입만 벙긋거리고 있었죠. 할아버지, 일어나.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제 가슴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 누워 있으면 저는 죽고 지훈이는 저 하이에나들에게 찢겨질 것입니다. 단순히 최전무 한 놈 감옥 보낸 걸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악의 씨앗들이 도처에 깔려 있었습니다. 나의 육체적 붕괴는 회사를 다시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고 놈들은 제 심전도 그래프가 멈추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심장 박동 측정기가 삐 하고 느리게 뛰다가 제 의지를 반영하듯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 죽음의 문턱에서 저승사자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며 저는 살아야 할 이유를 되새겼습니다. 이번 위기는 단순히 제 목숨 하나 살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떠난 뒤에도 홀로 남을 지훈이가 저 늑대들 틈바구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방패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완벽한 못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온몸의 신경을 집중해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까딱?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그것은 제 생존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저는 흐릿한 눈을 부릅뜨고 곁에 서 있던 간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소호흡기 안에서 습기 찬 목소리로 쇳소리 같은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변호사, 불러. 간호사가 화들짝 놀라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더 이상 죽어가는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생명력을 모조리 태워서라도 이 싸움을 끝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떠들던 변호사 놈들이 간호사의 움직임을 보고 웅성거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의식이 돌아온 거야? 젠장, 끈질긴 노인네 같으니라고. 놈들의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지만 저는 죽어서 내 새끼를 지킬 강철 같은 성벽을 남길 것입니다. 이번에는 절대 예전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나의 마지막 전쟁은 병상 위에서 내 목숨을 담보로 한 진짜 도박이 될 것입니다. 중환자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 삐 하는 기계음만이 제 심장 박동에 맞춰 위태롭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뜨자 천장의 하얀 형광등 불빛이 마치 저승사자의 눈빛처럼 서늘하게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산소호흡기 안에서 내쉬는 제 숨소리가 거친 쇳소리처럼 귓가를 긁어댔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주치의가 다급하게 제 눈에 펠라이트를 비추며 소리쳤습니다. 그 강렬한 빛에 눈이 시려왔지만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지금 눈을 감으면 다시는 뜨지 못할 것 같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김 변호사, 당장 오라고 해. 저는 산소 마스크 틈새로 쥐어짜듯 명령했습니다. 목구멍이 타들가는 것처럼 건조하고 아팠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가 제 어깨를 잡으며 만류했습니다. 비켜. 내 말. 안 들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간호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링거 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손등의 혈관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습니다. 제 서슬퍼런 눈빛에 기가 눌린 주치의가 황급히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고 김 변호사가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공증인 2명이 쭈뼛거리며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이 노인이 곧 죽겠구나 하는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김 변호사 왔습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김 변호사가 제 침대 맡으로 다가와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시간 없어. 카메라 켜. 제가 턱짓으로 병실 구석에 있는 TV 모니터와 연결된 방송 장비를 가리켰습니다. 평소 사내 방송용으로 쓰던 장비였죠. 네. 하지만 지금 꼴이. 김 변호사가 당황하며 제 몰골을 훑어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백발, 퀭한 눈, 산소 마스크를 쓴 초라한 노인. 누가 봐도 죽음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대로 송출해. 전 국민이 다 봐야 해. 그래야 놈들이 꼼짝 못해. 저는 쇳소리 섞인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침을 꿀꺽 삼키더니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후 병실 안에 ONAIR라는 붉은 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산소 마스크를 거칠게 벗어던졌습니다. 회장님, 그러시면 위험합니다. 주치의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맨 얼굴로 제 육성으로 말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제 목숨을 건 마지막 전투였으니까요. 나, 태상건설 회장, 강만석이다.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전파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병원 로비에 있는 TV, 회사 사무실의 모니터, 그리고 뉴스 속보를 보고 있을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을 겁니다. 지금 내 병실 밖에는 내 시체를 뜯어먹으려는 하이에나들이 진을 치고 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폐가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잘 들어라. 나는 오늘부로 내 사후 모든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긴다. 제 선언이 병실 공기를 차갑게 갈랐습니다. 김 변호사가 옆에서 유언장 서류를 펼쳐들고 공증인들이 숨을 죽이며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내 유일한 핏줄 강지훈에게 상속될 모든 지분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신탁으로 묶는다. 저는 카메라 렌즈를 뚫어지게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단 한 주도 그 누구도 내 허락 없이 손댈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 그것은 최전무의 잔당들과 탐욕스러운 친인척들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경영권 공백을 노리고 달려들었던 놈들의 명분을 제 스스로 산산조각 내버린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회사는 그 누구의 사유물도 아닌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요새가 될 것이었습니다. 내 회사는 내 피와 땀이다. 더러운 욕망 따위가 넘볼 곳이 아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도장을 찍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 도장이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아주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힘으로, 제 의지로 찍어야 했습니다. 쿵! 빨간 인주가 묻은 도장이 유언장 위에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 제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영혼을 갈아 넣어 만든 부적을 완성한 무당처럼 저는 침대 위로 스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의료진들이 다시 달려들어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병실 밖 복도가 아수라장이 된 것이 보였습니다. 안 돼. 저게 무슨 소리야. 신탁이라니. 경영권을 넘긴다고? 그럼 우린 뭐야? 최전무 측 변호사들과 임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절망적인 울부짖음이 제 귀에는 승리의 창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놈들은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어 서로를 탓하며 멱살잡이를 시작했더군요. 그 추악한 꼴을 보니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제 상태가 조금 안정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작은 그림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아이는 제 침대맡에 서서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이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냐? 우리 강아지. 할아버지 왔다. 제가 힘겹게 손을 들어 아이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제 손이 아이의 보드라운 피부에 닿자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할아버지 죽는 줄 알았어. 으앙. 지훈이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눈물이 환자복을 적시고 제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안 죽어. 할아버지가 널 두고 어디를 가냐? 절대 안 간다.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맹세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는 안도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나쁜 아저씨들 안 와? 지훈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아무도 안 와. 다 쫓아냈다. 우리 지훈이 괴롭히는 놈들, 할아버지가 다 혼내줬어. 제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병실 안을 황금빛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우리에게도 빛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지훈이의 작은 손을 제 큰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수천억의 재산보다 회장이라는 직함보다 지금 제 손 안에 있는 이 작은 온기가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뉴스 보십시오. 김 변호사가 TV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태상건설 강만석 회장, 파격적인 유언 생중계. 재계의 신선한 충격. 전문 경영인 체제 전환 선언. 주가 연일 상한가 기록. 시민들, 진정한 기업가 정신이라며 응원 물결.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저를 치매 노인이라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뚝심 있는 경영자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최전무와 그 잔당들은 여론의 문매를 맞고 불명예 퇴진을 당하거나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최전무는 변호사마저 사임해버려 홀로 차가운 독방에서 자신의 죄를 씹어삼키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회장님. 푹 쉬십시오. 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자네도 고생 많았네. 저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승리의 쾌감보다는 깊은 안식과 평화가 밀려왔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강철 같은 방패가 제가 없더라도 영원히 지훈이를 지켜줄 테니까요. 병실 안을 채우는 건 오직 손녀의 새근거리는 숨소리와 평화로운 햇살뿐이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아주 오랜만에 꿈없는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 최태호를 징역 15년에 처한다. 판사의 선고와 함께 탕, 탕, 탕 하는 의사봉 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레이션. 그 소리는 마치 제 지난 1년간의 악몽을 끝내는 마침표와도 같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호송차에 오르는 최전무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푸른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그의 어깨는 1년 전 제 앞에서 거만하게 굴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축 늘어져 있더군요. 그가 저를 힐끔 쳐다보았지만 저는 그저 덤덤하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이제는 다 부질없게 느껴졌거든요. 그저 사람 욕심이 참 허망하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최전무가 떠난 자리에 남은 건 그가 평생을 바쳐 쫓았던 돈도 권력도 아닌 차가운 감옥의 독방뿐이었습니다. 법원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와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회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경영 복귀는 언제 하십니까? 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말을 담담하게 꺼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태상건설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회사는 전문 경영인들이 투명하게 이끌어갈 겁니다. 저는 이제 제 진짜 인생을 찾으러 갑니다. 나레이션. 제 폭탄 선언에 기자들이 웅성거렸지만 저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회장실의 푹신한 의자보다 제 손녀와 함께할 낡은 소파가 더 그리웠으니까요. 사건이 마무리되자 저를 배신하고 연락을 끊었던 지인들이 하나둘씩 다시 연락을 해오더군요. 강 회장, 그때는 내가 사정이 있어서 오해가 있었네. 밥 한번 먹세. 그들의 비굴한 목소리를 듣는데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제가 잘 나갈 때는 간이라도 빼줄 듯 하더니
제가 힘들어지니 헌신짝처럼 버리고 다시 살만해지니 파리 때처럼 꼬이는 꼴이라니요. 저는 그들의 전화를 정중히 하지만 아주 차갑게 끊어버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밥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텃밭 가꾸느라 바빠서요. 진정한 내 편이 누구인지 이번 기회에 아주 확실하게 알게 되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수업료는 톡톡히 치른 셈입니다. 장면이 바뀌어 경기도 가평의 한적한 전원주택.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마당 텃밭에서 밀짚 모자를 쓴 강만석이 호미질을 하고 있습니다. 영차, 영차. 제가 밭고랑 사이에서 잡초를 뽑느라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흙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기분은 날아갈 듯 상쾌했습니다. 회장실 에어컨 바람보다 이 땀 냄새 나는 흙바람이 100배는 더 시원하더군요. 할아버지, 새참 드세요. 저기서 지훈이가 쟁반을 들고 아장아장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1년 사이 키가 한 뼘은 더 자란 우리 지훈이. 볼이 발그레한 게 잘 익은 복숭아 같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어? 제가 호미를 던져두고 엉덩이를 털며 일어났습니다. 자, 시원한 오미자차. 내가 얼음도 동동 띄웠어. 지훈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컵을 내밀었습니다. 나레이션. 저는 흙 묻은 장갑을 벗고 아이가 건넨 차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새콤달콤한 오미자 향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데 세상 그 어떤 비싼 양주보다 달았습니다. 지훈이가 제 목에 두른 수건으로 땀을 닦아주더군요. 할아버지, 힘들지? 내가 어깨 주물러 줄까? 허허, 안 힘들다. 우리 지훈이가 주는 물 마시니까 힘이 불끈 솟네. 제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자 까르르 넘어가는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흔들리는 코스모스 꽃잎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의 그 으리으리한 저택을 처분하고 이곳 공기 좋은 시골로 내려와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에 눈을 뜨고 낮에는 텃밭에서 상추며 고추를 따고 저녁이면 지훈이와 마루에 앉아 별을 셉니다. 화려한 양복 대신 헐렁한 몸빼 바지를 입고 고급 승용차 대신 경운기 소리를 들으며 사는 지금. 사람들은 제가 다 잃고 초라해졌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천만에요.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부유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레이션. 저녁 밥상에는 제가 직접 키운 상추와 풋고추 그리고 된장찌개가 올라왔습니다. 지훈이가 상추에 밥을 한 숟가락 가득 얹어 제 입에 넣어주더군요. 할아버지, 아해. 입 안가득 퍼지는 구수한 된장 맛과 아삭한 채소의 식감. 그리고 무엇보다 눈앞에서 오물오물 밥을 먹는 손녀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이 꽉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천억 원의 돈이 통장에 찍혀 있을 때는 느껴보지 못한 진짜 배부름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난 뒤 저는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매연 때문에 보이지 않던 별들이 이곳에서는 보석가루를 뿌려놓은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지난 1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 벼랑 끝에서의 절망, 그리고 목숨을 건 반격. 그 모진 비바람을 맞고도 제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제 곁에 있는 이 작은 생명 덕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생각해? 지훈이가 제 무릎을 베고 누우며 물었습니다. 응. 할아버지는 지금 제일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 제가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할아버지랑 있는 게 제일 좋아. 우리 평생 이렇게 살자. 지훈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 작은 손가락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제 심장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나레이션. 여러분, 돈과 권력은 신기루 같은 겁니다. 멀리서 보면 번쩍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막상 손에 쥐려고 하면 연기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걸 지키려고 아등바등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사람을 잃게 되고 결국엔 저처럼 외딴 섬에 갇히게 됩니다. 제가 70평생을 돌고 돌아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내 재산은 통장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내가 아플 때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의 체온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자식 문제로, 돈 문제로 속을 끓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신가요?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고 쥐구멍에도 볕들 날은 반드시 옵니다. 저 같은 늙은이도 해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내 권리를 당당하게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회장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저 지훈이 할아버지로 불리는 게 훨씬 더 듣기 좋습니다. 남은 생은 욕심 부리지 않고 이 흙냄새 맡으면서 덤으로 얻은 인생을 감사하며 살 생각입니다. 텃밭에 난 잡초를 뽑아내듯 제 마음속 미움과 원망도 매일매일 뽑아내면서 말이죠. 가끔은 서울의 그 화려했던 날들이 생각나지 않느냐고요? 글쎄요. 지금 제 눈앞에 핀 호박꽃이 그때 연회장의 샹들리에보다 훨씬 더 예뻐 보이는 걸 보면 저는 아마도 천상촌놈인가 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도 비 온 뒤에 땅이 굳듯 단단하고 따뜻한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저 강만석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봤어요라고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답글로 보답하겠습니다.